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 이혼으로 화제가 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인데 1심 법원이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 사옥에서 퇴거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방빼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측이 2019년 9월경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 측이 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공간을 부당 점유 중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예. 재판부는 SK 이노베이션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건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계약 해지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판결 직후에 노 관장 측 항소 여부 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심 법원은 적법한 계약 해지라면서 건물 반환과 함께 10억 4천만 원의 배상금을 내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렇게 판단을 내린 근거는 뭘까요? 일단 SK 이노베이션 측이 주장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네. 2019년 3월 아트센터 나비 측에 그해 9월 중에 퇴거해달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서면 계약 해지 통지를 보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은 퇴거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그러니까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42개월간에 발생한 관리 유지비와 전차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 손해배상금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노소영 관장은 아트센터를 맡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그래도 뭐 이걸 이렇게 제가 일삼아 할 줄은 몰랐는데 이제 시어머니셨던 고 박계희 여사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제 워커힐 미술관을 이렇게 변경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 남편 최태원 회장의 얘기가 있어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딱딱한 기업 환경을 조금 변화시켜 봐라 라는 그런 의도로 굳이 본사 건물의 4층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 삽입이 된 거거든요. 이제 재밌게 하면 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뭐 사정이 생겼잖아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이제는 사실 기업미술관이 아니에요. 저희는 SK 지원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자, 한번 보신 것처럼 25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최태원 회장의 요청 때문에 그 건물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엔 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일단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퇴거 요구에 대해서 언급을 직접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퇴거 요구가 이혼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바라본 거죠. 이 관련해서 나왔던 발언을 그때 당시 발언을 말씀을 드리면 아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 요구를 해서 노 관장의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 소송 관련해서 노 관장 측 입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역시 본인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의 시각을 또 말씀드릴 수가 네네. 있는데요.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비교적 논리가 간단한 소송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혼 소송과는 무관한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노소영 관장의 퇴거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앞으로 이혼 소송도 이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최 회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결국 이게 대법원으로 가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법원의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세계 이혼 재판, 세계 이혼 소송이라는 별칭이 붙은 소송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소송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일단 보면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법률 관계를 따지게 돼 있는데 이 소송 같은 경우는 주주의 이익이 걸려 있는 소송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액수도 워낙에 큰 만큼 상당히 대법원에서 꼼꼼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법조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쟁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항소심에서 결정적으로 증거가 된 메모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지금 증거 채택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역시 대법원에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쟁점으로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 회장 측에서 이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의 핵심인
SK CNC의 주식가치 상승 과정 잘못 산정했다고 주장을 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판결문이 일부 수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주식가치 상승 과정이 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재산 분할액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골프 선수 출신이죠. 이 박세리 씨 관련 소식입니다. 박세리 씨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아버지 빚에 대해 눈물의 고백을 했었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가구 쪽이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었고 제가 한 번은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에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아버지니까 그동안 빚을 대신 갚아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박세리 씨가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갚아온 빚이 서류상으로만 30억 원이 넘는다고요? 그렇죠. 지금 보도된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서류상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 또다시 있다면 이 금액을 훨씬 더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데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이 박 씨 부녀가 보유한 부동산에 걸렸던 압류와 가압류 청구 금액이 30억을 넘어요. 네. 30억 9,3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박세리 씨가 2012년 9월까지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왔는데요. 이때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 등기 모두 말소돼 있는데 이때 청구 금액이 23억을 넘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또다시 이제 빚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12월 한 건설사와 2016년 채권자 김모 씨가 설정한 가압류를 해지하지 못하면서 이들 부녀가 보유한 토지 강제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네네. 박세리 씨 결국 2016년 7월 이 아버지의 채무와 이자 10억 원을 추가로 갚아주는 대신에 나머지 50% 지분을 전부 인수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2019년 6월에 박세리 씨가 모르는 또 다른 채권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토지 다시 강제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채권자는 박세리 씨에게 사회행위를 주장하면서 이 지분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회행위라는 게 채무자가 고의로 이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서 채권자에게 갚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걸 사회행위라고 하는데 이후에 2020년 11월 또 강제 경매가 결정됐지만 박세리 씨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도 아니고 줄줄이 계속 나오는 건데 아무리 가족이고 또 아버지라고 해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액의 또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 세금이라는 게 바로 증여세입니다. 그런데 아. 사실 박세리 씨가 뭘 증여받은 게 아니라 빚을 대신 갚았는데 왜 네. 증여세를 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증여라는 게 이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 세금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네. 재산 양도라는 것 그냥 양도받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 세금은 부모님이 내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뭐 박세리 씨 아버지가 낼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박세리가 냈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세리 씨가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에 대해서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증여세를 내는 게 맞는데 만약에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증여세를 낼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예. 그 부담은 온전히 박세리 씨가 져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자면 예. 박세리 씨가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을 갚아줬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박세리 씨 아버지는 증여세 최고 세율이 50%잖아요. 여기에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서 최소 5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어마어마하네요.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한 유명 고깃집에서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선지는 물에 헹구고 기름장은 또 채반에 걸러서 다시 손님상에 나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이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네. 그리고 일평균 매출이 무려 700만 원이 넘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고깃집이고 일평균 매출이 700만 원이 넘으면 상당히 많은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하루에 15리터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게 전 직원의 주장입니다. 이 전 직원이 보다 못해서 한 방송사에 이 관련 내용
내용을 제보한 겁니다. 이 재사용 사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하고요. 아이들이 식당에 오면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잘게 잘라주면서 먹여주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련 내용을 제보하게 된 겁니다. 소고기, 육회, 돼지고기 등 육류를 주로 판매하는 곳인데 이곳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맛집을 가게 되면 리뷰를 먼저 살피거나 아니면 평점을 살펴보잖아요. 평점 5점 만점에 4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요? 과거 리뷰를 보면 재료가 신선한 것 같다. 밑반찬 하나하나가 다 맛있다. 이런 식의 리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전 직원 A씨에 따르면 몰래 촬영한 영상들 증거로 제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 증거들을 보면 접시에 담긴 김치나 붉은색 양념 다시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서 양념통에 넣기도 하고요. 또 이 선지를 물이 빠지는 바구니에 담아서 물로 씻는 장면 지금 역시 보여주는, 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저 영상을 보면서도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식당 입장은 뭡니까? 일단 사장은 그러니까 본인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고 직원에게 돌리는 아유. 듯한 그런 발언을 네네. 합니다. 이 주방에 계시는 분들이 음식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셨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주의 조치하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짓국 재사용을 인정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손대지 않은 것들을 재사용했다. 하지만 한번 손님 이 밥상에 나간 선짓국 절대 손님이 이용하면 먹지 안 않았다 되죠. 하더라도 재사용해서는 안 되죠. 네. 이 변명이 더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사장은 재사용은 인정했지만 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벌인 일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마디로 직원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나오는 수익금은 본인이 다 가져갔을 테면서 네. 잘못되니까 이거는 모두 직원들이 알아서 한 거다. 처벌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주 북구에서 이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현장 단속에 나선 결과 잔반 사용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사장도 이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북구는 식당에 대해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 넘길 계획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식품위생법 잠시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좀 이런 거는요,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그렇죠.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당연히 금지돼 있죠. 적발됐을 경우에 1회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 내려지고요. 2회에는 2개월, 3회에는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 민사상 소송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이와 다르게 광주의 한 치킨집 이 돈으로 혼내준다고 하죠. 돈줄 났다고 하는데 여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과 정반대의 영업을 하시는 그런 치킨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청결이 바로 돈줄의 비결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치킨집에서 매일 SNS에 올리는 것 이런 또 제목의 사진들이네요. 글이 게시됐는데요. 광주광역시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SNS 계정에 매일 튀김기 청소 인증샷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매일매일 튀김기를 깨끗이 청소하는 장면을 SNS에 올린 건데 당연히 손님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믿고 먹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장 방문 인증샷 챌린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 매장에 방문하기 위해서 광주에 있는 매장인데 원주에서 찾아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매일 깨끗한 튀김 기름으로 사용해서 이 치킨을 만들다 보니까 맛이 다르다 이런 인증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게가 좀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권상희 평론가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